네, 오늘장 모닝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권혁 전문가와 아침 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까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조금은 움츠러드는데 그래도 금요일에 미국장이 마감이 잘 돼서 그런지 조금은 자신감을 갖고 좀 출발을 해봅니다. 일단 금요일장 특징들 어떤 거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저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힘든 한 주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주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하방 변동성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빠질 만한 공통 요인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번 주에 뭐 ISM 비제조업 지수라던가 뭐 네. 마켓에서 나온 PMI 구매자 관리 지수도 전부 다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도 낮았고 전월 대비해서도 떨어졌었죠. 맞아요. 둘 다 확장 국면으로서 높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피크 우려가 시장에 일단 번졌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달 그 말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종료일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번 달 말까지 당장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미 부채가 근데 28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법정 한도가 22조인데 네. 한 6조 달러가 지금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가 거의 다 다를 쯤에 부채 한도를 다시 인상시키고 뭐 부채 한도 범위 내에서 놓을 때 또 인상시키는 식으로 해서 좀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이미 법정 한도를 크게 벌써 초과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요. 일단 이 공화당에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얼마나 원활하게 해줄 것이냐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좀 프리패스를 해주진 않을 거다라는 시각이 번지게 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 발행이 일단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예. 채권 발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는 수요 공급 측면에 있어서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는 측면이 되는 거고 네.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역시나 이 채권 수익률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는 요인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심리가 이 채권 시장의 좀 센티멘트를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도 뚝 떨어지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건가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 채권 시장에서 이제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네. 쇼커버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정받기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게 채권 시장에 이게 금리가 원활하게 좀 오를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금리 상승에 좀 포지션을 잡는 예. 포지션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은 한 2주 전부터 이 장기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예. 기존의 금리가 오를 거라고 포지션을 잡았었던 그 물량들이 청산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쇼스 퀴즈가 나오면서 한때 10년물 장기채 미 장기채 금리가 한 1.25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심하게 떨어지니까 뭐 시장 참여자들은 뭐 이런 채권 금리의 쇼스 퀴즈까지 생각은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그 40년 동안 최근 이어졌었던 그 디플레 압력이 다시 떠오르면서 동시에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지표들과 함께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완전히 부분이 꺾이는 거 버무려지면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금요일, 뭐 목요일 이렇게 좀 시장이 힘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그 돌직구 방송 있죠. 점심 시황 방송에서 수요일부터 좀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중국이나 뭐 미국, 유럽에 비해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코로나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시장 상승률을 보면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 가량 올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140% 가량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네. 이건 미국보다 높은 수치고요. 뭐 우리 주변에 뭐 중국이라던가 동남아라던가 뭐 홍콩 쪽, 아시아 쪽 보면요. 상승률이 거의 한 20%에서 4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상승률이 압도적이었기 네. 때문에 이런 조정의 민감도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 거리두기가 지금 4단계로 격상되는 이런 특수한 상황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의 좀 섹터별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선방했던 뭐 성장주안의 2차 전지 쪽 굉장히 앞서서 좀 시황에서도 분위기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의 이렇게 확산 속에서 좀 힘받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먼저 수급적인 부분 한번 특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소에서 개인만 1조 8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개인들이 지금 거의 한 1조 이상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뭐 금요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곧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강하게 베팅을 했다라는 베팅을 거고요. 하는군요. 외국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역시나 곧버스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만 코로나 이후에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만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증시가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싸움에서 개인들이 늘 이겨왔어요. 늘 이겨왔다라는 게
코로나 이후 이제 유동성이 보급되면서부터 늘 이겼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이건 좀 전략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고 말씀 주셨던 그 수급적인 특징주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런 장에서도 좀 빛을 발하던 섹터군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하면 일단 저번 주 그 목요일에 스텔란티스에서 EV 데이가 개최가 네. 됐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서 이제 B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죠. 이 순수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비중이 지금 올해의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 내외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15% 내외고요. 미국은 5% 내외거든요. 근데 이거를 2030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유럽은 70%, 뭐 미국은 40%까지 늘리겠다라는 좀 계획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높은 목표치를 잡았는데 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2025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30기가와트시, 그리고 2030년까지 하게 되면 260기가와트시 전망하더라고요. 이게 뭐 차량 대수로 좀 감이 안 오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1기가와트시당 한 1만 5천 대 정도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2030년 기준으로 한 390만 대 생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총량 기준으로 이 추가적인 증설이 이루어지는 곳은 그만큼 입지적으로 좀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확립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네. 이제 추가적인 증설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첨보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뭐 300억 단기 차입금 증가라던가 뭐 유상증자 4천억 내외로 하겠다라는 공시가 떴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금액이 이 돈이 어디로 쓰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알아보니까 유럽이랑 미국으로도 이제 생산 캐파를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 준비 과정으로 확인이 되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5.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전해질에 5천억 시설 투자한 이 첨보도 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쪽 모멘텀을 좀 가진 기업분들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좀 그 메타버스 쪽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그 금요일 시황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00포인트 이하 구간은 좀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야 네. 되고 코스닥은 1,020포인트 밑에 구간은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네. 양 시장에서 딱 이 포인트를 깨고 올라갔었던 시점이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 시점입니다. 뭐 미 선물 시장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종목군의 수급이 가장 강하게 살아난다. 들어오냐 네. 이거를 좀 개인적으로 그냥 검색기 그냥 만들어서 좀 포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쪽이던가요? 왜냐하면 이때 시장이 며칠째 낙폭을 가지고 있다가 낙폭을 구간을 만들고 있다가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국면이 있잖아요. 네. 이때 어디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냐를 확인하게 되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 종목군이 시장에서 좀 가장 좀 베팅을 하려고 시장에서 좀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던 대기 종목이기도 자금이 하고 쏠려 있는 거죠. 예,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시장이 계속 하락하니까 마냥 손은 가지 않고 그리고 반등하자마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예. 건데 그래서 저도 좀 확인을 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다고 했던 그 포인트 구간을 이제 뚫고 잡혔던 게 이제 오후 2시거든요. 네. 그때 포착했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제외하고 뭐 광고주라던가 네. 뭐 엔터주 일부에서도 뭐 SM이라던가 하이브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늦게 걔네들은 조금 늦게 포착이 되긴 했지만은 바로 포착이 됐었던 게 메타버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제가 저번 주에 추천해드렸었던 종목이 그 알체라였고요. 네. 그리고 또 메타버스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체라를 그래서 좀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알체라도 14시 딱 2시 기준으로 그 분봉을 차트를 좀 뜯어보시 봐야겠어요. 네. 분봉을 보시면요. 딱 14시 기준으로 거래량 갑자기 빡 쏟으면서 그때부터 쭉 우상향하고 일본 꽉 채우고 그러네요. 마감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그러면서 시장에서 나가고. 가장 강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산업군들이 네. 이렇게 뭐 메타버스라든가 2차 전지, 엔터 쪽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하락장에서는 좀 이렇게 저점 다지고 올라갈 때 어떤 산업군, 어떤 종목에 좀 수급이 이렇게 뒷받침되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시장과 종목군들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도 좀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본인만의 무기로도 좀 한번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막판에 살아났던 쪽은 아무래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더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힌트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럼 어떻게 좀 접목을 시켜볼까요? 막판 조금은 좀 들어 올리면서 마감됐던 우리 시장 그리고 금요일장의 미국 시장은 확실히 안정권에서 바로 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치를 좀 보면서 좀 과제를 안고 있기는 하는데 좀 출발분이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계실까요? 일단 오늘은 큰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네네.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미리 일단은 그 말씀 주셨지만은 뉴욕 증시에서도 그 주요 지수가 전부 다 사상 최고치 다시 네. 마감을 했고요. 제가 점심시황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기채 금리 이거 너무 지금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다. 다시 오를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시적이라고 보셨고. 네, 말씀드리면서 지금 단기 낙폭되고 있는 이 보험주들 좀 선취매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구간 매매도 같이 하시라고 같이 좀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제 다시 장기채 금리가 1.36까지 또 올라온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도 적당히 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로나 변이 같은 경우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네. 이게 치명률은 지금 낮아진 반면에 이 전파력만 지금 이렇게 강해졌다라는 네. 측면에 있어서는 이 시장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땐 겨울철 독감 수준으로 좀 이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번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좀 더 넓게 보자면 리스크로 받아들이기보단요. 네. 백신 보급률이 좀 더 빨라지게 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이 좀 더 유지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보는 측면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특징도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좀 하나를 덧붙이자면 연기금이 작년부터 주구장창 이렇게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어요. 이게 네. 뭐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줄인 게 있긴 하겠지만은 네. 12월 달부터 작년 12월에 21.2% 가량을 들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21%, 2월 달에 20.9%로 20%또 줄어들었고요. 3월에는 네. 20.5%, 4월엔 20.1%로 또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주가가 계속 상승할수록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는 이렇게 반대 매매를 좀 교과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조정을 지금 나름 크게 받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반대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정해진 연기금의 리미트도 있다 보니까 네. 꼭 매수를 하진 않더라도 비중을 더 크게 줄이지 않을 만한 그런 동력은 추가적으로 생겼다라는 내부는 상황인 완화될 거죠. 거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올해 그 국내 주식 목표치 상단이 비중 상단이 19.8%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만큼 지금 다 줄였다라는 상황에서도 결국 수급적으로도 연기금의 매도세가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저는 좀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등을 하겠지만은 거래소는 좀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에 이번 주 일정이요? 네, 단기 조정 받았을 때 종목이 하나 오르면 한 9개가 떨어지는 그런 매운맛을 좀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오랜만에 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만 하더라도 네. 굵직굵직한 게 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네, 있고 네. 또 재무부 국채 입찰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예. 이런 상황에서는 주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 관망세가 좀 펼쳐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여력이 좀 좋은 섹터군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메타버스, 뭐 우주, 엔터, 금융, 보험 쪽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일단 거리두기 시국에 있어서도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덧붙이자면 거리두기 시국에 있어서도 좀 언테크 쪽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오히려 좀 부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요즘 또 삼성처럼 그렇게 조직력이 강한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스타성 기업들도 있죠. 뭐 잡스라던가 베조프, 앨런 머스크 같은 이런 스타성 플레이어들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요즘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해서 또 대표적인 산업군이 우주 산업군이잖아요. 네. 네, 그쪽도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BTS가 Permission to Dance라는 신곡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반응 좋더라고요. 뮤직비디오 한번 보셨나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네. 굉장히 따뜻하고 희망적이면서 예. 현재 마스크를 시국을 벗어던지는. 현재 네. 시국을 좀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글로벌 공강 때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도 있어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역시나 산업군 전반에 좋은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험이나 금융 쪽, 금융보험 쪽은 궁금해요. 아까 네.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멈추고 급반등을 줄 것이다. 실제로 금요일장에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긴 했는데 해주신 대로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서는 계속해서 그 이슈 영향권 안에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금리가 크게 또 치솟기는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융보험 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단기적인 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실현이 된 거고요. 네.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1.3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좀 제한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3에서 1.25까지 떨어졌던 건 쇼커버링의 네. 일환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제가 그 금융보험사 쪽에 대해서 뭐 단기적인 모멘텀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말씀 내용은
드릴 말씀은 이제 보험 쪽은 역시나 그 금융 쪽도 그렇고 장기채랑 장단기 금리 차도 보면서 네. 박스권 매매 하시라고 했고 네. 또 추세 매매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손해보험사 쪽 그 저번 주에 바로 나왔었던 내용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면서 좀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손해율 개선이 이게 직접적으로 이익률 마진에 또 개선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 개선이 100% 일시적 요인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역시나 오늘 좀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이런 단기 반등보다도 좀 이런 조정 구간에 있어서 추가적인 변동성 구간이 생길 때를 대비를 해서 예.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것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이쪽은 좀 지주사를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 지주사의 저평가가 근 10년 내에 지금 정말 최고치로 지금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도 할인을 받는데 정말 다른 섹터 대비 너무 소외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도 좀 이걸 말씀드리자면 순수 지주사가 있고 예. 사업형 지주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수 지주사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지주사 밑에 자회사들이 일단 있잖아요. 근데 그 자회사들로부터 이제 배당 수익이라던가 뭐그 로열티 수익이 올라오면서 이 지주사의 브랜드가 영위 되는 건데 이런 자회사들이 모두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지주사가 시장에서 저평가 종목이라는 게 나름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를 받는 게 나름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모든 자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이 시장에서 전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의 더블 카운팅 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이걸 순수 지주 회사라고 하고요. 역시나 엄밀히 따지면은 저평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업형 지주사 같은 경우는 예. 상장되지 않은 사업회사라던가 지주회사들이 많은 그런 지주사들도 있잖아요. 어. 이 사업형 지주회사라는 건 또 뭡니까? 이게 본인만의 사업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지주사는 역시나 시장에 각자의 자회사들이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주사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사업 지주사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된다라는 건데 최근 레포트들을 보면 말씀도 주셨지만은 네. 지주사들의 NAV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이 순자산 가치가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지금 10년 내에 최고 수준이다라는 레포트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결국에는 로테이션이 돌면서 결국 네. 지주사랑 자회사 간의 갭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저평가받고 있는 지주사가 오히려 저평가 매력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으로 갭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던가 지금처럼 뭐 조정받는 구간에 있어서 하락장에서는 이 자회사가 떨어지는 그 낙폭 대비 이 지주사의 안정성이 좀 돋보이면서 이 갭 차이가 줄어드는 네.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일단 지금 이런 변동성장에서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개별 종목 너무 찾기 힘들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이런 사업형 지주사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수 지주 회사랑은 좀 질적으로 다르다. 잠재력 있는 IPO 가능성도 있는 이런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사업형 지주 회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확실히 이 시장에 조금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긴 관점의 어떤 유리한 섹터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접근할 섹터 여기서 왠지 힌트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장 관심주 누군가요? 네, 오늘은 그 한국의 정확하게 보셨는데 한국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려고 하는 SK를 가져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SK 장동현 회장이 네. 주주총회에서 시총 140조 만들 거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시총 140조면은 사실 지금 주가에서 한 8배 정도 올라야 되고요. 한 200만 원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한 1년 정도 지나보면요. 네. SK의 이 진심을 좀 알 수 있겠죠. 이 진심이 좀 실제로 구체화되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뭐 8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최소한 50% 정도까지 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구체화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도 이 투자형 지주 회사로 인식을 해주면서 네. 인정을 해주면서 여기에 저는 지금은 충분히 베팅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워낙 지금 저점이잖아요. 저점이고 지금 잃을 게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일반적인 지주 회사로 평가를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자회사 지분 가치가 한 40조 정도 되는 상황이고 순차익금을 제외하면은 못해도 한 40% 정도의 네. 할인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네. 메리트가 크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난 1분기 말에 또 사업 포트도 재편한다라고 했는데 그 영역을 보자면요. 첨단 소재랑 바이오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마지막 그린 산업 이렇게 네 가지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주사와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사업 포트를 재편하고 있다라는 점. 예. 이게 사실 가능하려면 또 의사결정 주체도 좀 좀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SK 같은 경우는 스펙스 협의회라는 그 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각 영역별로 7개의 부분을 위원회를 두고도 프리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유일한 그 전통적 대기업들 중에서도 거의 유일한 전통적 대기업이라고 좀 보셔도 되겠고요. 네. ESG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앞으로는 연기금의 ESG 투자 확대도 있는 만큼 이 시장 전반적으로 ESG 등급에 따라서 수급의 차별화도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계열사들이 이 ESG에 대한 ESG를 의사결정하는 데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룹사 중에서도 이 ESG 등급이 최고 등급 최고 그래요? 수준이에요. 네, 최고 수준이라고 좀 네.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업형 지주 회사로서 가치도 굉장히 절하되어 있고 ESG라는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 가장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국내 단독이죠. 이런 투자형 지주 회사라는 게 네. 이런 아주 매력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주주 환원 정책도 좀 강화될 거다라는 측면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긴 호흡으로 좀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배당 이후에 많이 내렸어요. 지금 접근 가능할까요? 네, 매수가 지금 현재 27만 원 나오는데요. 충분히 이 시점에 들어갈 만하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24만 원, 목표가는 30만 5천 원 간단하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시총이 19조가 채 안 됩니다. ESG 중심에 있는 이 기업 꾸준히 긴 호흡으로 좀 접근 가능하겠고요. 사업형 지주 회사의 핵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만 5천 원까지 보자 오늘장 27만 원 전후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SK 전략 살펴드렸습니다.